제가 좀 늦었죠? 맨날 늦으시면서 뭐. 쌍꺼풀 수술하고 처음 뵙는 것 같네요. 그렇죠. 쌍꺼풀 수술하고 제가 대중 노출을 최대한 자제했고요. 그래도 뭐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그 세상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조국 흑서 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책으로 엮여 있으니까 되게 친하고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만난 게 이야기를 언제야? 하시는데 1년이 넘었죠. 1년 넘었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기 진중권 선생님과 서민 교수님은 공식적으로는 절연한 상태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 억울했던 아니, 게 절연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정리한 상태지. 약간 너무 대등한 관계인 거야. 내가 이렇게 제명한 상태지. 저는 이제 왜 억울했냐면 원래 이제 같이 책만 쓰고 우리는 그냥 헤어져서 각자 살는데 갑자기 절연하니까 진짜 약간 억울하더라고. 우리가 원래 같이 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연이 아니라 정리였대요. 네. 제명. 사실 책이 나오고 나서 제일 구설에 많이 오른 분은 서민 교수님이시잖아요. 제가요? 네, 현재 진행형이죠. 자꾸 저보고 왜 서민 교수는 비판하지 않냐고. 논문. 네, 논문. 고등학생을 논문 아니, 네. 공동저자로 끼워줘가지고. 그때도 옹호했었어. 그때도 옹호했었어요. 네, 저는 일관성 네. 있어요, 일관성. 저는 그리고 대학 교수가 어떤 고등학생한테 실험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게 좀 나쁘다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제가 전혀 모르는 애들이 메일을 보내면 다 만나주고 난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심지어 실험도 막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와, 이 미담이 막 범죄가 되는 거야. 난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지금도 조국 사태가 우리나라 과학계의 앞날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이거 지금 핑계 대는 거야. 변명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 미담이야. 아니 미담이죠. 아니 교수가 고등학생 지도하는 게 너무 귀찮고 주말에 나가서 그냥 애들 돌봐야 되는 일인데 제가 이랬어요. 과학계의 앞날을 위해서 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되게 미쳤었어요 그때. 지금 근데 후회하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변명을 하자면 저는 스펙 쌓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스펙을 실험에 참여해서 쌓는 스펙은 너무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그게 지인 찬스니까. 됐어. 아니 제가 모르는 애들이 전 메일 아니 보내고 간단해 다 그냥 간단해. 오해했다니까. 그렇게 실험에 참여한 애를 갖다가 저자에다 넣으면 안 돼. 그럼 아예 고등학생 논문은 대학 입시에 절대 반영이 안 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실험하는 애만 오잖아요. 좀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험 했다면 그 뭐 이름 올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면접을 볼 때 예컨대 내가 실험에 참석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그게 플러스 가점이 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조민 같은 경우는 사실 안 했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논문 뒤에 아크놀리지먼트에 이 논문에는 뭐 고등학생 누구가 어떤 경로로 참여를 해서 실험에 도움을 줬다라는 거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저자로 가면 안 되지.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서민 교수님 때문에 내가 참 피곤하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왜 못 오셨죠, 공경희 변호사님? 아 맞다. 그 공경희 변호사님께서 아침에 급하게 연락을 하셨는데 원래 권 변호사님께서 보기와 다르게 지병이 많으세요. 갑자기 허리 통증이 도지셔가지고 원래 뭐, 있었어요, 원래? 네, 앉거나 서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와봤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사실 집 밖으로 나오시기가 힘든 상황이래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한다고 하셨고요. 뭐 서민 교수님 보기 싫어서 안 나온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네, 물어봤습니까?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변호사님. 네. 네, 허리 통증은 좀 어떠세요? 요즘 계속 운동하고 있어요. 집에서 요추 강화 운동을. 네, 또 오늘 아침에도 도지신 거네요.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직 그 좀 움직이거나 이럴 때면 또 오래 앉아 있거나 이러면 통증이 좀 심해서 어저께까지 좀 상황을 좀 봤었는데 안 돼서 이거 혹시 녹음돼요? 네, 녹음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 지금 네. 스피커폰으로 다른 분들 다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비리 같은 건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생방입니다. 우리 서로 쉽지는 말기. 뭘 신경 쓰겠네. 제일 지금 네. 노심초사 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제 앞에 있는 서민 교수님인데 권경혜 변호사님이 혹시 나 보기 싫어서 안 나온 게 아닐까 걱정하시네요 지금.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유, 아닙니다. 설명 교수님 미안해요. 별 말씀을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건강이 최고. 그러니까요. 못 나가서 너무 미안하고 오늘 재밌게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네네. 네. 우리 이제 청문회 얘기 좀 해야죠. 우리 핫한 네. 김경희 형님. 아니 말이지 국회의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인데 말이지 그분들 앞에서 말이야 팔짱을 딱 끼고 말이지 막
흑돼지로라고 막. 청문회장에서 김남국 의원이 저를 보고 짓거린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했어. 저는 사실 그 말을 하려고 해서 제가 언제 짓거린다고 했냐. 바로 했어. 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했더라고. 사실 했던 말 중에 특히 조수진 의원과 말을 했던 것 중에 준비해간 말은 거의 없었어요. 이제 앞에 증인이 4분 있었는데 한동수 증인 그리고 이문정 증인 두 분이 계속 이렇게 그 민주당 의원분들하고 핑퐁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야 그게 좀 약간 화가 났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큰 덩치로 오니까 위협을 느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검찰의 불합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정치 검사이고 그래서 공직에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거여서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전혀 논리가 없더라고요. 자기 주관적 감정일 뿐이고 그게 근거야. 그게 근거예요. 그게 근거. 그래서 저런 말도 해도 되는구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진짜 검찰총장을 내치는데 총대맨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거짓말을 하더라고. 네, 그때 이제 다 무혐의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은 그게 공직선거법 맞아요. 위반이었다. 근데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지모모가 그렇죠. 거기 개각 쓴 허구의 시나리오 나오거든. 그러니까 유시민을 공격을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자라는 거를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녹취록에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반박이 된 말인데 나도 뭔가 이상하다. 이게 갑자기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기들이 했던 거짓말이야 그때 그게. 걔네들이 그린 쉽게 말하면 음모, 공작 시나리오였거든. 근데 그거를 막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 게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안에서 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려다 못 올라가가지고 빌빌빌빌 거리다가 근무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걸 꼭 사고를 쳐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이른바 탄압을 받는 거지. 그걸로 평생을 우려먹고 사골처럼 우려먹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총선이 2년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거기서도 공천 받는다고. 네, 총선 때 과연 그분들이 비례대표든 지역구 공천이든 공천을 받을까? 근데 저는 이런 지경이면 공천을 받을 것 같거든요. 이문정 검사의 경우에 7년 전에도 근무평가에서 아주 낮은 걸 받아가지고 특별 감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해온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만약에 탈락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정권의 탄압을 받은 거지. 정의로운 투사가 되고, 그럼 그걸로 이제 공천을 받는 거고, 의원이 되는 거지. 사실 이문정 검사의 이제 미래가 어떨지를 이번 청문회 또 보여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 판사였던 이수진 의원. 이수진. 안 마셔도 소주 2병. 저는 이수진 의원의 그간 판결이라던가 혹은 행적 같은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이 판사 때 과연 어떤 판결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청문회 때 보여준 퍼포먼스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김경림 형님이 뭐라 했냐면 술을 안 마셨다면 더 큰 문제 아니냐고. 자꾸 이제 네티즌들이 음주 검사 해봐야 된다. 근데 저게 만약에 술을 안 마시고도 저런 상태라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 하수들이나 이제 뽕 맞고 이제 취해가 이러는 거지. 원래 최고의 고수들은 항상 취해 있는 상태. 그냥 뽕을 안 해도 딱 뽕 맞은 상태가 돼가지고 막 흥이 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약간 그런 상태예요. 안 마셔도 기본이 딱 2병이야. 딱. 그분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었나요? 3년 임기 있었다가 2년 만에 커트된 것도 사실은 고과 점수 때문에. 그러니까 실력 안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그걸 갖다가 뭘로 포장하는 거냐면 내가 정의로운 일을 하다 탄압받았다. 이번에 블랙리스트 막 그랬잖아. 이수진 의원이 정확히 그거잖아요. 본인은 블랙리스트 관련이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고과 관련. 사실은 그때 무슨 사법농단에 이 사람이 또 가담도 했어. 맞아요. 가담한 거죠. 가담도 했어요. 네. 도와줬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은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밥벌이를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는 2030을 얼마나 또 그렇죠. 마음이 막 안 좋겠어요. 근데 저는 청문회 때 이런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참신한 인사가 그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렇죠. 예. 젊잖아. 똑똑하고. 사실 그 대부분의 인사들이 관료 출신 아니면 이명박 정부 때 여러 가지 너무 쉰 맛이 나가지고. 청문회 때 그 한동훈 검사가 하는 태도를 보니까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법정에 딱 출두하면서 입장을 발표하는데 마치 머릿속에 프롬프트를 띄워놓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단어의 실수도 없고 문장이 완벽한 문장에다가 딱 필요한 말만 하고 정확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보통 아니다. 이분 정치하겠네 싶었지.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이제 세간의 평을 좀 종합해 보면은 능력은 있지만 덕장은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과 이미지가 겹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거기서 정치력을 또 발휘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때도 막 그 잡으려고 했잖아. 정권 검사들이 급 차이가 나잖아. 저쪽은 딱 1급이고 얘네들은 3급이고 이 3급들이 실력도 안 되는 애들이 억지로 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돌진을 해가지고 플라잉 니킥을 날리고 막 이랬던 거 아니야. 그랬죠. 그다음에 지금 줄창 떠드는 얘기가 앉아가지고 핸드폰 비번, 핸드폰 비번, 핸드폰 비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체급을 계속 높여줬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손석희 대표랑 마지막 인터뷰를 할 때 아 맞아 한마디 했지 또. 국민 언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자기가 그럴 말할 자격이 안 되지. 자기들이 그랬던 거 아니야. 맞아요. 일단 자기들이 그러다가 망했으면서. 이건 저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저분 좀 실수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청문회 때 철험의 의원들이 또 제가 그랬거든요. 청문회 끝나면은 알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급으로 높여줄 거다. 진짜 그 예언대로 됐어요. 아니, 뻔히 보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왜냐하면은 이쪽 애들은 일단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급이 떨어지는 애들에다가 일단은 걔들이 정치적으로도 올바라야 되는데 포지션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늘 하는 게 그 강성 지지층들을 향한 선동적 발언밖에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딱 만나면 판판이 깨질 거다라는 걸 예상을 했는데 세상에 거기다 이제 버라이티 쇼를 해준 거 아니야.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차라리 그냥 검수완박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검사로 남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법무장관 임명이 약간 좀 아쉬웠어요. 그 개인적으로 그 전화 통화하시는 사이잖아요. 왜 그래 이런 얘기 하죠. 응원하는 사람이 저 응원자고 지지자야 지지자. 아니 근데 한동훈 검사와 전화 통화가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되고 저도 유튜브에 누가 한동훈과 카톡을 주고받는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카톡을 이제 주고받아서 몇 회 받았어? 300회 받았어? 몇 회? 한 전화 300. 전화 한 90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여기가 저기네 실세네. 실세. 한동훈 검사가 기사 공유를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그걸 잘하고 왜냐하면 옛날에 뭐였냐면 이제 특히 권력 수사를 하게 되면 뭔가 난력에 들어올 때 검사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여론밖에 없잖아. 이른바 그들은 걸 갖다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 측면과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지. 그런 거에 능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그들도 늘 그래 왔잖아요. 근데도 이제 저쪽 것만 문제 삼는 게 문제인 거고. 사실 이번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청문회 때도 보면은 네. 가능하면 입을 막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얘기가 돌았잖아. 그러니까 한동훈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자. 그러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는 공개해야 무슨 되고. 국정원장 후보자도 아니고. 가만 보면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한동훈에 대한 질문을 보면 검수완박이라든가 뭐랄까요 법리적인 질문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 네. 그건 뭐 싸울 수가 없으니까. 다 그냥 딸, 뭐 논문 이런 거. 나름대로 현명한 거야. 아까 우리 진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핸드폰 비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 중에 감사라는 일도 3분의 1, 2분의 1 정도는 되거든요. 저는 감사 혹은 자료 제출 요구라고 하는 게 본인들의 관음증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의 토대 위에서 어떤 의심을 풀어줄, 의심을 확증시킬 그런 자료들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냥 관음증이야. 강양구 기자 과거 10년 동안 주택 사고 판 내역 달라. 아니 강양구는 제가 뻔히 알거든. 연봉 얼마인지 알고 그다음에 재산 상황 알면 얼마? 그 의심의 여지가 없어. 얼마예요? 알죠. 말하면 창피한. 그러니까 이건 요구하면 회계사가 만약에 요구했다. 집을 사고 판 내역이 없어요, 아예.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할 때 민주당과 정의당이 갑자기 사전 야합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일정을 연기하겠다. 연기한 이유는 자료 제출이 안 됐다. 자료 제출 내역 보면은 다 정말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서 한 번씩 속가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 공천을 받아. 그게 문제라는 거고 이번에도 보면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저 사람들의 그 멘탈리티를 알 수 있잖아.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모든 의혹들은 한동훈 후보의 그 녹취록이 공개됨으로써 다 반박이 됐거든.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그 통화 내용을 볼 이유가 없는 거야. 뭔가 의혹이 있어야지 그거도 네. 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비번 같은 거는 헌법이 보장한 뭐랄까 권리거든. 이재명도 안 냈잖아. 이재명은 또 권했잖아. 사고 쳤으면 절대 핸드폰 뺏기면 안 된다. 그때도 그 강제 입원 사건 때 예, 그 맞아요. 안 줬어요. 안 그거를 줬어요. 안 냈단 말이지. 자기들도 그래 놓고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한 그 확증 편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허구의 상을 해가지고 악마상을 만든 다음에 그 믿음을 갖다 현실로 착각을 해버려. 그러니까 사실은 요번에 그것도 한겨레 신문에서 아니 기증자가 다르다. 그거 이미 한겨레가 물었다가 막 씹다가 아니네 하고 퇴 뱉은 거거든. 그거를 갖다 최강에게 덜컥 물잖아. 근데 얘들 이거 확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만 보면 그냥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하는 거고 김남국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야. 진중권 선생님께서 한동훈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았어야 될 인사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논평을 페이스북에 짧게 하셨잖아요. 뭐 구질구질하다고 뭐 이렇게 미수냐 말씀하시는 완수냐. 첫 번째 저는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건 일단 정치적인 이유에서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검수완박을 들고 나와가지고 강공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한동훈을 딱 하게 되면은 정권 초기에 좀 약간 협치가 필요한 분위기 속에서 또 강공 대립으로 가지 않느냐 이게 좀 우려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정치적 판단이 좀 필요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그다음에 한동훈 아니면 누가 막을까? 두 번째로는 그때 이제 그 딸 의혹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우가 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동일하거든요. 아무리 뭐 이리저리 말을 둘러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펙 쌓기거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아마도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이런 스펙들을 갖다 쌓았고 자기가 직접 했느냐 아니면 전체를 갖다 돈 주고 다 했느냐 이 부분들은 해명이 안 됐는데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정권에 출범할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저는 그 조국 사태였다고 보거든요. 그때 특히 이제 상징적으로 됐던 게 그놈의 동양사 표창장 이런 거랑 본질이 같다라고 한다면은 정치적으로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근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왜 갑자기 스펙 쌓기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왜 그게 이렇게 범죄시되는지 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스펙을 쌓을 기회가 많다는 것도 뭐 맞지만 정시 위주로만 할 때도 사교육 같은 거는 어쨌든 저 부자들이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과연 자기 실력이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조민은 일단 표창장 가짜죠. 그 한동훈 딸은 표창장은 진짜예요, 다. 그다음에 조민은 봉사활동 한 적 없죠. 이쪽은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다음에 조민은 아예 그냥 그 논문 이것도 사실은 다 이름만 올린 거고 얘는 이제 덜어 자기가 좀 한 것 같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은 벤슨인가? 네네네. 걔가 보면은 그 확장자의 맞아요. 커멘트라고 돼 있거든. 네. 그러니까 얘가 써서 보내서 그 첨삭을 받았다라고 네. 한다면 그거 정당한 건데 어떤지 모르고 그다음에 근데 또 하나가 나왔는데 앱 개발한 거, 앱 개발한 거 딴 사람이 했다라면 그런 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올바르지가 못하죠. 예컨대 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코드 같은 것들은 자기가 짠 게 아니잖아. 근데 거기다 내려면은 그 소스 코드를 갖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짜지도 않은 소스 코드를 보냈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 개 논문이 있었죠. 4개인가 논문이 있었는데 한겨레가 이제 그것만 문제 삼고 딱 보고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주로는 케인즈를 많이 언급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논술이 많이 좌지우지했잖아요. 아 그때 무서워. 나 논술학원 강연 갔거든. 왜냐하면 우리 옛날 그 동지들이 다 논술학원 선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강연도 갔는데 네. 딱 보니까 미셸 푸코, 그러니까요. 블레이즈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저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철학을 전공했지만 막 썸찌던 것들 이것들이 나 썼대요 고등학생들이. 뭐랄까요 티는 나요. 딱 보면 정리를 했는데 이게 맞았다고 얘기하다 뭐 하고 네. 꼭 또 틀렸다고 얘기하기도 뭐한 뭐 이상한. 정확히 그 느낌. 그러니까 한동훈 그 딸이 쓴 논문을 보면은 케인즈도 언급하고 제 생각 그거 어디에서 인용을 했겠지. 인용 컨텍스트도 쭉 이제 나와 있고. 그 거기에다가 이공계 관련 논문은 이제 대부분 짝짓기인 경우 같더라고요. 우리가 조국 사태 때 부모의 자산이나 부모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런 뭐 부모 찬스를 스펙 쌓게 활용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입에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게 정말 도덕성 하나는 뭔가 좀 우위라고 생각하던 진보적인 지식인 혹은 진보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태도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건 좀 우리가 뭔가 좀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오케이. 그런데 그걸 선상에서 놓고서 조국이랑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라고 심지어는 하는 건 조국보다 더하다.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체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대학에 가려고 애들이 준비하는 애들이고요. 미국 대학에 가려면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게 맞고 거기 등록금이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결국 부모 찬스예요. 그리고 그 한동훈 후보자 썼던 그 논문 있잖아요. 그 아이비리그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인데 거기서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 논문들이에요. 맞아요. 그게 네. 그걸 이게 스펙으로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근데 그걸 왜 만들어? 그러니까 아이비리그에서 입학사정관들은 다 알아요. 약탈적 저널이 어떤 저널이고 그다음에 그 약탈적 저널에 실린 논문의 수준들이 어떤 수준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리스트업 해가지고 제출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냥 딱 이런 거. 용 썼네. 용 썼지만은 내가 이건 별로 인정 못 해주겠어. 선의를 인정해 준다면은 저는 딱 그 정도가 아니었을 거냐. 논문 쓰는 연습해 보는 거 정도. 분명한 건 뭐냐면 그걸 게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연습용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용할 것이 예상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정당화해 줄 필요는 없다고 근데 이제 봐요. 우리가 공정의 출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굉장히 정치 철학적이고 뭔가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합의를 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의 기회를 주는 사안이라는 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국 맞아요. 일가가 네. 했던 일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말을 섞을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자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일단 공적 마인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공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남들은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사용 안 됐으니까 뭐 문제 삼을 수 없다. 불법은 아니지 아직은. 그런데 우리가 조국도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임명될 때 권경화 변호사한테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딱 불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아닌 게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걸 추궁을 했어야죠.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입을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또래의 다른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대답을 끌어냈으면 사실은 그게 최선이었을 것 같아요. 저로서도 이제 애 둘이 막 이제 고3을 벗어난 이거 뒤져봐야 돼. 입시를 거쳤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래서 공직 안 나갈 거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말랬는데 집사람이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 아들 참여연대 가서 봉사했고 그리고 딸은 옆집 누구네 소개로 서울시 의사협회 가서 봉사했다. 그리고 덧붙인 게 또 뭐냐면 서울시 의사협회 가면 4시간 하는데 사실 한 3시간 정도 끊어져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조국하고 뭐가 달라 하는데 민방위 훈련도 그렇게 끊어지고 그래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저도 종종은 헷갈리더라고. 그럼 나도 문제 있는 건가? 조국이란 자체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저도 순간 헷갈리고 그러면 입시 제도를 다르게 해야 되는지. 아니 근데 웃기는 게 우리 아이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학교에서 그 하게 시키게 되어 있거든. 인턴을. 그러니까 공적으로 와요. 그래서 얘가 뭘 했냐면 예술가 있지. 판화하는 사람. 네. 거기 이제 갔어. 가가지고 근데 되게 재밌었나 봐. 근데 용돈도 받아고 좋아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 판화가 야 너 졸업하고 할 일 있으면 우리한테 오라고. 아까도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들을 갖다가 그냥 학교에서 좀 공적으로 받아가지고 참여하는 희망하는 애들이 있으면 누구나 다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면 되잖아. 저희 애도 참고로 그렇게 공적으로 다 공표된 시스템이었어요. 네. 우리 아이만 가는 게 아니라 나랑 관계없는 다른 아이들도 갈 수 있게끔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 아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약간 화제를 바꿔서 우리가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쓸 때 지금 한국 정치를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팬덤 정치를 꼽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2년이 지났고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팬덤 정치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그거 밖에 길이 없어 민주당에서는. 왜냐하면 집토끼라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선에서 또 아슬아슬하게 졌잖아. 그러니까 집토끼 잡아도 이만큼은 하네. 그게 이걸로도 지선으로 가는 엄청난 거고. 독이 될 것 같다는 그렇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번에 청문회 과정도 정확하게 그거야.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인사청문회를 하려면은 정말 실력 있는 애들을 투입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요번에 딱 투입된 걸 보면 전부 다 철험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철험 애들의 상태를 우리가 알잖아. 일단은 정말 구린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 딱 넣은 건 바로 뭐냐면 니들 한동훈을 잡아라 이거야. 그리고 그 강성 지지층대 요구가 있는 거야. 이것도 사실 팬덤 정치고 거기서 뭘 했냐면은 한동훈의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역시 조국이 옳았다. 조국이 억울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만족시켜야 되고 네가 우리 조국을 갖다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실제로 한동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 그리고 한동훈이 또 교묘하게 변명을 하거든. 그거 하나도 못 잡아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 한동훈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당신들이 조국의 강을 넘었다고.
사과를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또 그러냐? 왜 또 그러냐? 그럼 내가 그때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느냐? 이게 사실 정상적인 상식에 기반을 둔 반응인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에 강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호우적대고 사실 저는 이제 보수 측은 뭐 이번에 그 정호영 그 복지부 장관 있잖아요. 그분의 임명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그냥 이제 반대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쪽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가상 세계를 창조해도 그걸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당선 대통령이 뭐 대장동의 주범이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40%.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뭔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가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다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을 짜야 되지 않나. 이게 사실은 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어느 정도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피즘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탈진실, 그 대안적 현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인터넷 문화하고도 SNS 문화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뭐 정치 논평을 할 그런 이제 식견은 없지만 저도 이제 비슷한 문제 의식인데 왜 이수진, 최강욱, 김남국은 청문장에서 저래야 되는가, 저러는가. 김용민을 뺐어요. 김용민 의원님 죄송합니다. 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른바 우리가 선거 후보를 민주당 예를 들어서 안산에 선거 후보를 뽑는다 하면은 거기서 권리당원들의 지지 성향들이 과잉 대표되다 보니까 권리당원들의 어떤 의중에 뜻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려면 저런 짓들을 해야 되는 거죠. 과가 양화를 구축하고. 그게 사실은 그 참여정부의 성과이자 그 한계인데 진성당원들을 받겠다 하는 것은 상징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들어온 당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당원들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노사모 때랑 이것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노사모 때만 해도 그들이 확실히 진취적이었고 진보적이었고 훨씬 더 깨끗하고 합리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폭도들이 들어와 버린 거거든. 처음에는 아마 민주당 애들이 이용을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대중들을. 당내에서 그들의 힘을 얻어서 당내에서 자기들이 주류로 올라가는데 이용을 해먹은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중, 대중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자기 동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사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갈수록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이 이제 먹힌 거고 이제는 자기들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반성한다 조국에 강 건넌다 입으로는 하지만 결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청문회장에서 또 한 번 확인된 거고. 그러니까 참 놀란 게 의외로 문 대통령이 뭐 대깨문들의 눈치를 보는 그래갖고 원래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 같은 경우도 하고 싶었는데 눈치 보느라고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조국 같은 경우도 단절을 못하는 이유가 그 수많은 저쪽 친문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걸 갖다 인정을 하는 순간에 뭐가 생기냐면 이제 인지 부조화에 빠지거든. 하도 이제 뭐 김호준 방송 이런 것만 봐가지고 선동 방송만 봐가지고 완전히 세뇌된 상태거든. 그러니까 우리랑 그 세계가 달라. 그러니까 표창장에 진짜인 세계가 있고 가짜인 세계가 있고 아무리 바깥에서 가짜이다 하더라도 자기들 사이에서 맨날 지들끼리 얘기하니까 그것은 진짜거든. 멀티버스죠, 멀티버스. 그런데 그때 민주당 지도부에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속였습니다. 사실은 거짓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반성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안 되거든. 왜냐하면 이들은 이 세계를 유지하고 싶어 해. 또 그 수혜를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야. 이게 중도층까지 확장해가지고 옛날에 민주당이 돌아가려면은 이 세계를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쪽에서 엄청 반발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본보기도 만들어줬잖아요. 그 세계의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추방을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금태섭 저도 딱 전 의원이고. 그 말씀이 떠오르네요. 금태섭, 김혜영. 네. 그러니까 박지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제법 비대위원장이 아주 올바른 얘기 몇 번 하다가 몇 번 얻어맞으니까 또다시 조국의 강에 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이제 머리 좋고 기민한 분이니까 당연히 이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본인은 어쨌든 간에 정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나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이런 정도는 맞춰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김동연 봐. 아, 대장동은 네. 당군이 최대의 치적이다. 네. 찬성하십니까? 오딱 들잖아.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와 그러니까요. 사람이 진짜 순식간에 실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더 약간 한국 정치의 미래가 어두워지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팬덤 정치에 포획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희망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구제불능. 예, 지금 상황에서는. 유일한 희망은 이제 국힘이지.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국힘이 얼마나 또 그냥 다양하게 탁짓을 해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잖아요. 전혀 없지. 큰 기대가 네. 아니라 전혀 그래서 없지. 한 번도 경험해오지 못한 나라에서 우리는 보수의 재구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었죠. 나는 좀 했어.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조국 흑서를 낸지 자꾸 조국 흑서라고 하네. 사실 조국 흑서 아닌데. 그거 우리가 붙였어. 맞불 놓자고. 맞다. 그랬던 것 같아. 자기들 이 똑같아. 이게 민주당스럽네. 아니 검수완박 쥐들이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청문회 와가지고는 검수완박 말 쓰지 말자고.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때 아니 지금 자기들이 했어요. 걔네들이 단체가 검수완박 그래가지고 찬성 의원도 서명도 받았잖아. 그래서 서명 안 하는 놈은 자르겠다 이거잖아. 그때 다 줄줄이 서명하고 아니 지들이면서. 진샘이 무슨 욕을 해도 제가 다 감수하겠는데 민주당 같은 놈이라는 건 제가 너무 모욕적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네. 조국 흑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펴낸 지 2년이 되었고 사실 그 책의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어쨌든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 되었어요. 그거 나중에 우리 욕먹을 근거가 될 텐데.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운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많이 시달리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여러 인사들이 삽질할 때마다 저한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뭔가 입장을 내놓아라. 강 기자님은 조용히 사신 분인데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구나. 나한테는 왜 아무 말 안 하지? 씨, 덤벼. 씨. 다 세라버려. 페북에 다 차단하셔서 그런 거. 너 차단 안 아니 했는데? 댓글 못 달잖아요, 친구 아니면. 나 몰라. 난 설정을 몰라. 진짜 몰랐어? 설정을 몰라가지고 그냥 디폴트 값으로 가는 건데. 지금 댓글 달고 싶은데 지금 못 달아서 지금 그런 거죠. 그렇지. 아, 그 얘기야? 뭐 어떻게 설정을 바꿔야 돼? 난 내가 몰라. 제가 설정 바꿔드릴게요. 아니야. 전쟁터대. 안 돼. 지금 상태로 놔둬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까? 네네. 평가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큰이 아니라 그냥 일체 기대를 안 하는데. 아니 그건 뭐 지지율로도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신임 대통령이 퇴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석열한테 기대한 것은 이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한 부분이 있잖아. 좀 개혁적인 보수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다 처음엔 했는데 지금 인사들 보게 되면은 그 검찰 때 같이 호흡 맞췄던 사람들 다 갖다 썼단 말이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일머리란 말을 하잖아. 그 굉장히 꽂혔거든. 자기가 이제 검사로서 그 다음에 검찰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일을 잘했다고 믿는 거야. 그리고 그때가 충복들이 있었던 거지. 이 팀만 있으면은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건데 수사하고 나라 운영하는 건 다른 거거든. 거기서는 유죄냐 무죄냐지만 정치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 이해관계가 다른 거야. 결국 또 능력주의잖아. 그러니까 정부를 꾸린다라는 건 국민의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꾸린 걸 다 그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난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쉰내가 구린내가 팔팔팔팔 나는 사람들만 다 뽑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더 최악이다라는 게 2030 대선에서 검증이 됐잖아. 2030 남성들 다 죽어가던 이재명을 살려준 거거든요. 2030 여성들이 몽땅 다 붙어가지고 0.7%의 똔똔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할 수 없어. 이제는 갈라치는 수밖에 없어. 이거라도 이러면 안 돼? 여성가족부 폐지한다. 이거 이제 극우적 색채까지 띄는 거거든요. 당대표란 놈은 뭐 하고 있냐면 장애인단체랑 싸움질을 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성소수자에 관한 이런 것들 좌냐 우냐 방향성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극단성을 반성을 해야 되거든. 근데 보통 극단적인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했어? 그럼 이 좌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로 가가지고 극단적으로 또 우가 되거든. 저는 뭐 지난 5년간 나라가 뭐 좀 망가졌던 나라를 정상화시킨다. 요거 하나만 그냥 보면 저도 뭐 이렇게 갑자기 엄청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전 정상화만 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래도 지금 보수가 윤석열 아니었으면 정권이 교체가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온갖 고초 겪으면서 대통령 된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고 그냥 원래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일로 돌아가서 뭐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 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대화를 해보고 취재를 해보면은 가장 유능한 집단이 딱 두 집단이에요. 하나는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른 하나는 관료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료 집단들이 이번에 전면에 나서가지고 행정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책임을 진다라는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안심할 만한 일인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뭐하러 선거를 해. 그러니까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 뽑아가지고 전국 수석한테 대통령하고 차석은 총리하고 그러면 되는 게 그게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판단들이라는 거죠. 정책적 판단 이전에 가치관을 세우고 그다음에 프라이어리티를 세우고 그것에 따른 집행들을 이제 관료들이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역행까지 할 수 있는 이 민주당 사람들 못지않게 또 이념적이에요. 굉장히 함몰이 돼 있거든요. 옛날 보수는 뭐가 있었냐면은 굉장히 실용적이었거든요. 예컨대 노태우만 해도 뭐 했습니까? 그냥 북방 정책 빡 하고 냉전에서 하고 김영삼도 그냥 금융실명제 때려보고 하나와의 척결하고 막 이런 거단 말이죠.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정책은 좌파 정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거울상이 된 것 같아요. 거울상이 예. 돼가지고 거기 안에 갇혀버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후지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어떤 목표?
내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한 노태우 정부 정도? 예. 저는 노태우 정권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평가받아야 될 대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김영삼도 IMF 때문에 너무나 네. 욕을 먹어가지고 네. 그렇지. 사실 요즘에 총리나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후위기 이슈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근데 이번에 윤석열 과감하게 빠지지.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없었어요. 통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그 대목에 대한 이슈가 아예 공백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원자력밖에 없어.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비중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 전력 생산에서 핵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국제적인 트렌드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오로지 그냥 원자력 핵발전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그것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했으니까 우리는 이거 지켜야 돼라는 수준이에요. 이게 뭐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세계가 나가는 길 있잖아요. 예. 그 방향을 좌파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로 가니까 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요번에도 보면 여성가족부 폐지해서 뭐 인구가족부? 오로지 뭐만 생각하냐? 출생률만 생각하는 거고 왜 여자들이 애를 안 낳느냐? 그게 페미니즘 때문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건전한 페미니즘 얘기가 나오고 항상 그 옛날 그 꼰대 마초? 이 시각에 딱 갖춰가지고 이 페미, 꼴페미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완전 퇴행하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탈원전이나 페미 정책에 반대한다는 거는 이미 대통령 공약이었고 뭐 근데 그걸 실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었나요? 그게 국제 망신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그게 네.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면 이제 아니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국민이 그 사람이 내건 모든 공약에 다 동의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근데 거예요. 그 페미니즘을 여성들이라고 다 좋아하는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하지. 아니 예컨대 뭐 인종차별을 갖다 흑인들이 다 싫어했던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 뭡니까 신분차별할 때 제일 반대한 게 일본의 민중들이었거든. 왜 그거 차별하면 천민들 차별을 못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국제 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슈피겔이라든지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BBC라든지 여기서 뭐냐 미소주의니 여성 혐오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런 식으로 국제 망신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어쨌든 간에 하지도 못해요. 이미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은 공약에서 내세운 것과는 달리 후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수가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실용적이고 능력 있고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는 집단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거울처럼 민주당이 하는 일이니까 진보가 하는 일이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는 저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여유가 있었거든. 김종인 박사 딱 데려다 놓고 경제 민주화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복지국가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진보가 진보의 가치를 그렇죠. 버렸기 때문에 네. 그걸 자기들에서 선점을 해버리면 되거든. 그러면 사실 중도층들이 다 붙어가지고 사실은 압도적인 결과를 낳았을 텐데 꼴보수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똔똔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어쨌든 간에 약간 보수 쪽 플레이어를 자청하시고 또 영향력도 많으신 게 서민 교수님이시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서민 교수님께서 정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서민 교수님께서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진짜 좀 그런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된다고 근데 생각해요.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그게 우리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우리는 응원단장이 아니거든. 보수를 도와주려면 당신들이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비판을 해줘야지. 그걸 고쳐야지 잘 되는 거지. 그래 무조건 박수 쳐서 민주당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45%? 아니 그 45% 그거 가지고 왜 정권을 놓쳐? 오바마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랑 비슷했어요. 퇴임할 때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보다도 오바마 퇴임 직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높았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트럼프한테 정권은 넘어갔고 트럼프가 4년 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를 그냥 휘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바이든이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민주당 살 원래 10년 예상했잖아 우리가. 10년 예상을 했는데 최소 10년 예상을 했는데 5년 만에 끝나버린 것처럼 이 정권도 사실 굉장히 단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정부가 잘하고 성공을 해야 대한민국 그 공동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유연성이 없어. MB도 괜찮은 잘한 거 있잖아요. 왜 그 중앙차선제 같은 거. 네. 그건 사실은 좌파적인 거거든. 그냥 과감하게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뭐 이 사람 또 잘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마도 그 광우병 거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 이념적으로 확 돌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 거죠. 대통령 집권 1년차 때 그 짓 하다가 망한 여름에 이제 엄청난 그런 촛불 이런 걸 겪으면서 권력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념 집단화 되어버린 거죠. 보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보수의 이데올로그가 없기 때문에 야당 노릇도 못하는 거잖아. 비판의 지점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 빨갱이 빼고는 할 말이 없는 거거든. 근데 빨갱이가 통하던 시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무능하게 있었던 거. 서민 교수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보수 유일한 보수로서 외롭네요 진짜. 예, 뭐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1대3이면 방어전도 뚫을 수 아니 있어. 근데 아니 저는 이론적 배경도 없고 그리고 무조건 세 분 다 이렇게 약간 진보적인 것 쪽으로 가야지 이제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너무 이쪽이어서 저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진보가 아니라 아니 그냥 실용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그냥 전 세계가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다 가고 있고 우리도 거기 따라가야 되는데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경제적 문제가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상품을 수출을 못하게 된다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를 일종의 녹색 사다리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응을 먼저 시작해가지고 잘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입을 못하게 한다거나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부가적인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쪽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기업의 시선에 갖추게 되면은 결국 국가로서 해야 될 일을 놓치게 되는데 지금 거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초청한 걸 딱 보니까 멍땅던 기업 사람들 다 그다음에 뭐 전작년 초청하라고 그랬더니 초청하겠다 그랬거든. 또 그 사람도 초청 못 받고 저기 90m 떨어진 데서 이동권 투쟁하고 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일단 정의당에서 일단은 그 검수완박 법안 정의당에서 처음에 이제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도 반대를 예. 했단 말이죠. 그 스탠스가 맞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한 거냐면 의회 정치에 눈이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하고 민주당이 싸우니까 우리가 제3당으로서 중재를 하겠다라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안을 냈는데 국힘이 이제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덜컥 받아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스탠스가 굉장히 묘해졌는데 문제는 뭐냐 그 받은 법안이 바깥에서 볼 때는 이 여야 야보로 보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첫 번째 법안에 대해서 내가 볼 때 최대한이 기권이야. 두 번째는 명확하게 반대를 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필리버스터는 소수당한테 보장된 발언 기회잖아요. 그거 막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 2명이 가담을 한 거예요. 중단시키는데. 이건 난 용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진보 정당의 자기 부정이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뭐 장혜영, 유호정 의원은 지금 내가 기대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정의당에 좀 기대를 아직도 갖고 계신 건가요? 혹시 지금도? 그나마 나은 정당이 정의당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실수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정의당 자체가 이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이다라는 민주당 프레임 안에 그냥 갇혀버렸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그걸 거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의당 안에서. 제가 볼 때 최소한 절반 이상.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저는 정의당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의당도 한번 흔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근데 가지고 잘 있어요. 가다가 요번에 실수한 거예요. 큰 실수한 거고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대 사회에서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계급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진보 정당 하나가 있을 테고 또 다른 측면은 뭐 서구의 녹색당이나 이런 당처럼 약간 정체성 정당의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둘은 약간 좀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민주당과 사실은 별 다를 게 없는. 대선 때 말이지. 아니 자기 당의 후보가 나왔는데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다 이게 다 이 사람들 아니 거기 왜 있는지를 모르겠거든. 그냥 민주당을 가면 되잖아. 그런 분들은 민주당 가야죠. 근데 사실. 왜 못 가는 줄 알아? 거기 가면 찬밥이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거기 갈 그렇지. 실력이 또 안 되는 그렇지. 이런 비주류들이 또 여기 붙어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지들이 봐도 민주당 너무 구린 거야. 근데 자기는 좀 그거보다 좀 깨끗한 거거든.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딱 그래도 민주당.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정의당이 그러니까 국회 의석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뽑을 때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사실 유호정을 뽑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았거든요. 과연 능력치가 도대체 한 업적이 뭐가 있는가를 봤더니 사실 별로 없고 대리게임 의혹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을 굳이 뽑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6명 중에 한 명을 그렇게 낭비했는데 아니 난 의견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이제 20대 여성 정당이라는 거를 좀 많이 어필하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20대 여성 정당이라는 게 20대 여성을 뽑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50대라고 하더라도 20대 여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소리 내기 쉽지 않죠. 아니 쉽지 않지만 진정성 있게 하면 아니 되는데 그러다가 지금 예. 그 윤석열 봐 지금 차관과 21명이 몽땅 다 50대 60대 아재들 할아버지들로 다 먹채이고 그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능력대로 뽑았는데 이상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50, 60대야. 그 이상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야. 이상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대야.
이게 공정한 거냐라는 거지.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20대 소리지. 유호정 의원이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보여준 게 있느냐? 사실 왜 저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뽑힌 거고 그 아니, 사람이 근데 이제 아니 비정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국회의원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아니 그거에 그거 대해서 잘 찾아봐. 입법을 뭘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기억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러면은 의정 네. 활동하는 거 뭐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법안 낸 거? 윤희숙. 윤희석 뭐 했는데요? 윤희숙이 사퇴했잖아요. 그거 하나 빼고 있어? 의정 활동한 거? 근데 그래도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의정 활동한 거 기억나요? 뭐 무슨 법안 했는지? 아니 저는 법안에 대해서 법안 많이 내는 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법안 만드는 사람. 너무 많은 법안을 민주당이 쏟아내는 아니 바람에 생각해봐. 지금 국힘이 네. 그 국회의원들 그다음 민주당 의원들 뭐 온갖 이상한 법만 만들거든요. 하나도 기억 못하잖아. 그런데 유호정은 많은 일을 했어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온갖 퍼포먼스도 하고 그다음 여러 차별금지법부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상하게 무능한 건 유호정이다 이런 틀을 찍혔잖아. 난 이게 여성 혐오라 보거든. 아니, 저는 근데 저도 이제 20대를 겪어봤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어른이라 생각했지만 지난 거 보면 아 20대는 정말 많이 배워야 될 나이고 딴 나라에선 20대, 30대가 장관 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 20대, 30대는 못해? 그러니까 그 20대가 어떤 뭘 하려면은 근데 그에 맞는 업적을 써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업적 쌓을 기회를 줘야지. 그 업적 쌓을 기회를 지들이 다 차지해놓고서 그거 가지고 또 업적 쌓으려고. 아니 그 대리 게임 같은 거는 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리 게임 아니 같은 거. 그거는 그때 비판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젊은 사람들은 게임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랑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다 한번 다 털어봐. 그 사람들은 온갖 비리라든지 다 있고 부동산 이런 것에 비해서 그게 그렇게 큰 거냔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좀 뭐랄까 2030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약간 머리가 빈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 애들이 그 머리에 그 텅 빈 진공 상태를 여성에 대한 혐오로 채우는 놈들이 있단 말이지.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상해지는 거야 사람이. 전 이 일련의 국면 속에서 정의당의 아쉬운 점은 딱 두 개. 하나는 절차상에서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건넜다. 이번에 법사위 안건 소위에서 정의당이 편을 들어줘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무려 위장탈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전 이건 뭐 4.4.5입에 준하는 그런 이제 입법 테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동조하면서 같이 함께 가는 거 보고 야 정말 정내미가 싹 떨어져 버렸고 또 하나는 진보의 토대라고 하는 거 진보가 자기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지적 도덕적 우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좁게는 최근 국면 많게는 5년 동안 완전히 유실되어져 버렸다. 진보의 자산 전체를 다 탕진을 해버린 거야. 없어져 버린 거죠. 네. 연성 독재라 그러잖아. 옛날처럼 막 그냥 무단 독재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 정당 만들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비토권 있었잖아요. 이런 걸 싹 법을 바꿔가지고 공수처장 비토권, 야당 비토권 박탈을 하고, 없어. 그다음에 이제 안건 조정이 거기서 또 위장 탈당 시켜가지고 또 무력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자유민주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렸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윤석열 정권이 뭐 좀 기대는 안 하는데 딱 하나.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만 바로잡는, 이것만 정상화하는 것만 해도 나는 업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시민사회와 관련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저는 조국 사태도 조국 사태지만 윤미향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일주일 만에 정확히 일주일 만이더라고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어떤 성명을 냈냐면 문제 없다. 회계 처리 문제 없고 문제 제기를 하는 세력들은 친일 세력을 등에 업고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사람들이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더라고요. 무겁네요. 친일 세력을 등에 업어서. 네. 내려와 이 자식아! 이 실퍼놈아!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이 아니에요. 불과 일주일 만에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모든 단체가 망라되어서 그런 성명을 냈어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시민사회가 부패에 대해서 아주 둔감했고 부패가 드러나면 이제는 덮기조차 하더라. 그 크게 이제 진보 쪽을 지탱하던 기둥들이 있었잖아요. 하나가 이제 노동운동이고 예. 또 하나가 이제 학생운동이고 또 하나가 이제 시민운동인데 일단은 노동운동은 대기업 노동자들, 노동조합 위주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력이 그건데 물론 이제 뭐 라이더스 유니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주력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그렇습니다. 것으로 지금 진화가 늦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노총 딱 보니까 뭐 반미 자주 무슨
아니 노조에서 왜 반미자주를 얘기를 해? 나 이해가 안 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옛날 이념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배척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생운동은 아예 없어졌고. 없어졌죠. 김대중 정권하고 아마 노무현 정권 때만 해도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가 만드냐 유착관계가 만들어졌고 10년 동안 이게 굶주렸다가 이번에 다시 잡으니까 완전 개걸스럽게 해먹다가 들통난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민운동이 하나도 믿을 놈이 없게 되고 시민사회라는 게 사라진 거예요. 여야가 막 당파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심판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간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들이 이 기득권층이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진보의 재생산 구조가 끊긴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가 나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이 여전히 시민사회의 이제 가장 밑바닥에서 활동가들. 네, 있죠. 예, 밑바닥에서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활동비만을 가지고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시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노력마저도 매도가 되는 예, 거지. 매도가 되는 거고 폄훼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시민단체 하면 다 이제 진보 쪽이 더 우세였고, 그리고 사실 보수 시민단체 하면은 약간 좀 이상하게 뭐 정부 보조금 받아서 활동하는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 아마 돈은 그쪽에 더 많이 가져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이제 있죠, 뭐 몇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진보 시민단체가 좀 침체된 틈에 보수 시민단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게 시민단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무려 공동대표니까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목표가 뭐냐면, 우리 이제 저렇게 유착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뭐 그런 건전한 시민단체로 한다는 게 목표인데, 보수 쪽 시민단체도 많이 성장해서 서로 이렇게 뭐 견제 균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이제 보수 쪽 시민단체 내지는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시민단체 포럼을 만들자고 해서 이제 제안이 왔길래 참석 못하고 일회성으로는 갈 수 있겠다 해서 한 번 갔어요. 쭉 말씀하다 잘 흘러가다가 어느 한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속한 단체는 보조금을 주려면 100억 정도는 줘야 된다.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본물이 터지더니 우리는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체계로 줘야 된다. 그래서 야, 보수 쪽은 그분들 그 공무원 시험을 보세요. 보수 쪽은 좀 힘들겠다. 뭐 젊은이들은 다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그 본 걸 봤는데 날로 먹으려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보수가 자꾸 이쪽 시민단체를 욕하는데 사실 큰 돈은 그쪽이 먹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보의 문제는 뭐냐면 자디자게 먹으면서 정말 구질구질하게 한 거예요. 아직도 최저임금 받으면 시민사회에선 잘 받았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네. 많은 활동가들이 최저임금보다 밑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활동하는데, 그분들이 가끔 저한테 또 문제 제기를 해요. 야, 너 자꾸 시민사회가 사라졌다고 매도하지 말아라. 그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죠. 저는 그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무형의 자산들 다 소진시켜버리고 이제 그 책임들, 마지막 남은 그 활동가들의 기대어서 또 다시 거기에 탑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은 그 작고하신 강수연 배우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네. 없냐. 그런데 가오마저 없앤 놈들이 네. 그놈들이거든. 정의당을 비판하지만 정말 얄밉거든. 이번에 그 화가 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말 바닥에서 뛰는 그 활동가들을 보면은 네. 또 미워할 수가 없잖아. 맞습니다. 정말 요즘 진보가 됐든 사실은 누가 됐든 민주당 의원이 됐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가오일 것 같아요. 후지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뭘 하든.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 철험의 분들 한 명 한 명 보면 다들 돈만 있고 가오 없고 후지고, 참 안타까워요. 사실 또 따져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뭔가 욕하고 있는 그 시민사회 상층부 명망가들이 그런 정도의 명망과 권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게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시민사회를 악마화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집단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뭔가 권위라든가 아니면은 아우라를 부여해 준 거고, 이제 그분들이 딱 그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는 민주당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뭔가 이제 본인의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사실. 쳇바퀴가 돌듯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건강한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권력과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이른바 진보 진영 시민운동들의 지성이 너무 게으르다. 삼성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사실 삼성 김앤장하고 논리적으로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뭐 하는 거냐? 선동하는 거야. 일종의 그러니까
이상한 종류의 혁명적 무드가 있어. 이 민주당 쪽에서 혹은 또 시민사회 그 명망가 그룹들은 다 약간 그런 마인드를 1970년대, 80년대에 학습했던 분들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근데 요즘에 다음 세대 활동가들이 약간 달라요. 사실 2030 있지 않습니까? 2030 중에서 특히 여성들이 있잖아요. 여성들 쪽이 괜찮아요. 상당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갈 세대고 여기다 지금 희망을 걸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우리랑 전혀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여기에 맞는 진보의 새로운 서사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년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연한 계기로, 사실은 그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화도 풀면서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대로 짓거려서 한번 세상을 향해 질러보자 라는 결과물로 나온 게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였는데, 어떤 바람이 있냐면 우리가 5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한 4년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같은 책들을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뭐 이제 흑서를 통해서 얻은 명성으로 좀 이런저런 발언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저는 제가 뭐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쓴소리도 뭐 마다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성경의 그 구절, 뭐 다들 칠묵하면 돌들이 일어서리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까지 이렇게 됐을까. 우리 모두가 공범이고 모든 사회가 나를 치유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은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하게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 것은 그 프레임을 짜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잔머리 굴리는 프레임이 아니라 올바른, 정치적으로 올바른 프레임을 짜야 되고, 이것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보다 좀 나은 정부가 들어설길 바랬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꼭 그래야만 했나? 근데 그래야만 했다. 근데 저는 딱 그 심정이에요. 우리가 그래야만 했나? 근데 그때 상황에서 그래야만 했다. 후회할 것도 없다. 기대할 것도 없다.